참으로 안내하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는 강둑에서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독서에 열중했고 앨리스는 언니 곁에서 하는 일 없이 앉아있는 것이 슬슬 따분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하얀 토끼가 앨리스 옆을 휙 지나쳐 갔어요. 토끼는 혼잣말로 큰일 났다고 중얼대며 바삐 어디론가 향했고,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가기 시작했죠. 토끼는 산 울타리 아래에 난 커다란 토끼굴로 쑥 들어갔고, 앨리스는 그런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토끼굴은 터널처럼 안으로 한참 뚫려 있다가 갑자기 아래로 푹 꺼지는 바람에 앨리스는 멈칫할 새도 없이 깊은 굴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는 속도는 아주 느렸답니다. 아래로 천천히 하강하던 앨리스는 쿵 소리를 내며 마른 나뭇잎 더미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친 곳 하나 없이 앨리스는 곧장 벌떡 일어났죠. 앨리스 앞에는 어둡고 긴 복도 하나가 있었어요. 천장이 낮은 복도 벽을 따라 수많은 문이 나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죠. 그때 세 발 달린 유리 탁자가 눈에 띄었어요. 탁자에는 작은 황금 열쇠가 놓여져 있었는데, 열쇠가 너무 작은 탓인지 어떤 문의 자물쇠에도 맞지 않았어요. 주위를 돌아보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높이가 낮은 커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튼 뒤에는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작은 문이 있었죠.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보니 딱 맞았답니다. 문을 열자 그 너머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아주 멋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어두운 방을 빠져나가 저 화사한 정원을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앨리스가 들어가기에 그 문은 너무 작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던 앨리스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병을 발견했어요. 병에는 날 마셔요 라고 적혀 있었죠. 영리한 앨리스는 내용물을 마시기 전에 혹시 독성 표시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독성 표시는 없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내용물의 맛을 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맛있어서 단숨에 다 마셔버렸죠. 이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접이식 망원경처럼 자신의 몸이 착착 접히는 느낌이었죠. 앨리스의 키는 이제 25cm로 줄어들어 저 멋진 정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 앞에 이르러서야 앨리스는 열쇠를 탁자 위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죠. 낙담한 앨리스에게 탁자 밑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상자 안에 케이크를 먹자 앨리스의 몸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죠. 키는 거의 3m에 달했고, 당황한 앨리스가 황급히 탁자 위의 열쇠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신의 몸이 너무 커져서 아까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죠. 앨리스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눈물은 넘쳐 흐르다 급기야
복도 중간에 10cm 깊이의 커다란 물 웅덩이가 생겨나고 말았어요. 조금 뒤 멀리서 후다닥 하는 발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는데 바로 흰 토끼였어요. 앨리스는 도움을 구하려고 흰 토끼에게 말을 걸었어요. 종종 걸음을 치던 흰 토끼는 앨리스가 말을 걸자 깜짝 놀라 펄쩍 뛰더니 흰 가죽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곤 어둠 속으로 손살같이 달아나 버렸죠. 흰 토끼의 부채를 집어든 앨리스의 몸에 다시 변화가 생겼어요. 키가 다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죠. 키가 작아진 앨리스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작은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열쇠는 전처럼 유리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앨리스가 실망할 새도 없이 발이 미끄러져 소금물에 풍덩 빠져버렸죠. 처음엔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자신이 흘린 눈물 웅덩이였어요. 웅덩이에서 앨리스는 자신처럼 물에 빠진 쥐를 발견했어요. 물에 빠진 건 쥐뿐만이 아니었죠. 오리, 도도새, 앵무새, 그리고 처음 보는 생김새의 낯선 동물까지 여러 동물이 있었어요. 무트로 올라온 동물들은 모두 물에 흠뻑 젖은 채 화나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앨리스는 동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몸을 말릴지 회의를 했는데 전부터 이들을 알고 지낸 것처럼 동물과 소통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도도새는 몸을 말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코커스 경주를 제안했어요. 도도새가 경주 코스를 그렸고 모든 일행이 하나, 둘, 셋, 땅 하는 신호도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아무 때나 달리기 시작했고 원하는 때에 그만두었어요. 그렇게 30분쯤 달린 후 몸이 마르자 도도새가 외쳤죠. 모두가 이겼으니 상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누가 상을 줄까요? 동물들이 한 목소리로 묻자 도도새는 앨리스를 가리켰어요. 모두들 앨리스를 둘러싸고 어수선하게 떠들기 시작했죠. 얼른 상을 달라고요. 앨리스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주머니에 있던 사탕 봉지를 떠올렸어요. 다행히 봉지 속 사탕은 동물들에게 딱 맞게 하나씩 줄 수 있는 분량이었고요. 이후 앨리스는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다이나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다이나가 얼마나 쥐를 잘 잡는지, 새를 얼마나 잘 쫓는지, 아마 작은 새는 보는 대로 먹어치울 거란 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 말에 동물들은 크게 술렁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고 앨리스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홀로 남은 앨리스는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외롭고 슬펐거든요. 잠시 후 발소리가 멀리서 조그맣게 들려왔어요. 흰 토끼였답니다. 토끼는 잃어버린 부채와 흰 가죽 장갑을 찾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도 토끼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앨리스가 웅덩이에서 헤엄치는 사이 풍경이 모두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의 긴 복도와 유리탁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그런데 흰 토끼가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던 앨리스에게 메리 앤이라고 부르며 환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라고요. 토끼에게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사실을 설명할 겨를도 없었어요. 앨리스는 토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곧장 달려갔고 이내 작고 아담한 집에 도착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자 창가에 탁자가 놓인 작고 깔끔한 방이 있었어요. 부채와 장갑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나를 마셔요 라고 적힌 병을 발견했죠. 이미 뭘 먹거나 마시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잘 아는 앨리스는 이 병이 다시 자신의 기를 크게 해주기를 바라며 내용물을 마셨어요. 앨리스는 다시 커졌지만 그 바람에 머리가 천장에 닿았고 작은 방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토끼는 방문이 닫혀있자 창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앨리스에게 저지를 당했어요. 토끼는 다른 동물들을 불러왔고 이들은 힘을 모아 앨리스에게 돌세례를 퍼부었죠. 앨리스는 바닥에 떨어진 돌이 전부 작은 케이크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케이크를 먹고 키가 작아진 앨리스는 곧장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토끼의 집 앞에 있던 동물들이 앨리스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앨리스는 이들을 피해 울창한 숲속으로 안전하게 숨었죠. 앨리스는 다시 원래의 키로 돌아가서 아까 봤던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고 싶었어요. 마침 앨리스 옆에는 자신의 키만한 버섯이 있었죠. 앨리스는 발뒤꿈치를 들어 버섯 위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다가 한 벌레와 눈이 마주쳤어요. 애벌레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긴 수연통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앨리스는 애벌레와 대화를 하다가 다시 원래의 키로 돌아갈 수 있는 힌트를 얻었어요. 앨리스는 양팔을 뻗어 버섯의 양가장자리를 조금 뜯어냈어요. 오른손에 있는 버섯은 키를 줄어들게 하고 왼손에 있는 버섯은 키를 커지게 만들었죠.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이쪽 저쪽 한 번씩 버섯을 베어 먹으며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원래의 키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답니다. 계획의 절반이 이루어졌죠. 이제 자신의 키로 돌아왔으니 다음에 할 일은 그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앨리스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탁 트인 곳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1미터가 조금 넘는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앨리스는 버섯 조각을 먹고 자신의 키를 20cm쯤 더 작게 만든 뒤 그 집으로 향했죠. 집안은 자욱한 연기와 함께 우당탕대며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있었어요. 그 외에 아기를 어르는 공작 부인과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는 커다란 고양이가 있었죠.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공작 부인은 여왕과 크로켓 경기를 하러 가야 한다며 앨리스에게 아기를 봐달라고 했어요. 아기가 줄곧 팔다리를 불가사리처럼 사방으로 뻗어대는 통에 오래 안고 있기가 어려웠죠. 앨리스는 아기와 함께 바람을 쐬러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앨리스가 무슨 말을 하든 아기는 꿀꿀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앨리스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아기는 돼지로 변해 있었죠. 앨리스가 잔디 위에 돼지를 내려놓자 돼지는 종종대며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때 앨리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한쪽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웃고 있는 고양이를 보곤 움찔 놀랐답니다. 앨리스를 보며 씩 웃고 있는 고양이는 마음씨가 좋아 보였죠. 앨리스는 고양이에게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물었어요. 고양이는 한쪽에는 모자 장수가 살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3월의 토끼가 살고 있다고 알려줬죠. 다만 둘 다 미쳤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리곤 앨리스에게 여왕의 크로켓 경기에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사라졌답니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허공에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이제는 그리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앨리스는 3월의 토끼가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토끼네 집 앞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고 3월의 토끼와 모자 장수가 차를 마시고 있었죠. 겨울잠 쥐가 그 둘 사이에 앉아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앨리스는 3월의 토끼와 모자 장수와 함께 대화를 했어요. 모자 장수는 시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죠. 시간과 사이가 좋다면 앨리스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모든 일을
해줄 거라고요. 그러나 모자 장수가 시간과 다툰 뒤 시간은 그가 부탁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항상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언제나 차 마실 시간이다 보니 찻잔을 씻을 시간도 없다며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후 3월에 토끼네 집을 떠난 앨리스는 길을 걷다가 문이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문을 열자 긴 복도가 나왔고 유리 탁자도 있었죠.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 정원으로 난 문을 열었어요. 그 다음 키가 작아지는 버섯을 조금씩 먹어서 키를 30cm쯤으로 줄인 뒤 드디어 작은 문을 통과해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했죠. 정원 입구에는 커다란 하얀 장미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정원사들이 장미를 빨간색으로 칠하느라 분주했어요. 알고 보니 빨간 장미나무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하얀 장미나무를 심어서 여왕이 알면 난리가 날 일이라 눈속임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때 여왕의 행렬이 시작되었어요. 곤봉을 든 병사들을 선두로 왕자와 공주들이 행진을 했고 그 사이에는 흰 토끼도 있었죠. 행렬의 마지막은 하트 왕과 하트 여왕이었답니다. 위엄을 갖춘 행렬이었고 여왕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앨리스의 눈에는 한 묶음의 카드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죠. 앨리스는 여왕의 크로켓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경기는 무척 이상했어요.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고 공을 치는 채 역시 살아있는 플라밍고였죠. 병사들이 몸으로 아치 모양의 꼴대를 만들었고요. 앨리스가 플라밍고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애를 먹다가 겨우 자세를 잡으면 이번엔 고슴도치가 다른 데로 기어가 버리는 바람에 앨리스는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없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앨리스는 이 크로켓 경기는 정말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한편 화를 잘 내는 여왕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1분에 한 번꼴로 이것에 목을 쳐라, 저것에 목을 쳐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앨리스는 아주 불편해졌어요. 그때 마침 하늘에 웃는 고양이가 나타났답니다. 앨리스와 고양이가 대화를 나누는데 왕이 와서 호공에 머리만 있는 고양이를 신기하게 쳐다봤죠. 왕은 고양이에게 원한다면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춰도 좋다고 했는데 고양이는 사양하겠다고 대꾸했죠. 무례하다고 생각한 왕은 여왕에게 저 고양이를 없애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사형 집행인까지 와서 셋이서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어요. 사형 집행인은 몸이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자르냐고 항의했고, 왕은 머리가 있는데 왜 자를 수 없냐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여왕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겠다고 소리쳤어요. 이 난리통에서 고양이의 머리는 조금씩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경기가 다시 이어지고 여왕은 경기 내내 다른 선수들과 줄곧 싸움을 하면서 이것에 목을 쳐라, 저것에 목을 쳐라 라는 말만 연발했어요. 이 때문에 반시간쯤 지나서는 여왕과 왕, 앨리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죠. 여왕은 앨리스에게 가짜 거북이를 만나봤냐고 물었어요. 앨리스가 가짜 거북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자 여왕은 앨리스를 그리펀에게 데려다주며 가짜 거북이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사자의 몸에 새의 머리가 달린 신화 속 동물 그리펀은 여왕이 사라지자 이내 낄낄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뭐가 그리 웃음냐고 묻자 실은 여왕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일 뿐 아무도 처형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줬어요. 둘은 가짜 거북이를 찾아갔어요. 가짜 거북이는 작은 바위 위에 슬프고 외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앨리스는 가슴이 찢어질 듯 한숨을 쉬는 가짜 거북이가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어요. 그리펀에게 가짜 거북이가 왜 그리 슬퍼하는지 물었더니 그리펀은 모두 자기 상상일 뿐 가짜 거북이는 실제로는 하나도 안 슬프다고 대답했죠. 한창 가짜 거북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멀리서 재판 시작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그리펀은 앨리스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떴죠. 앨리스는 무슨 재판인지 궁금했지만 그리펀은 서둘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앨리스와 그리펀이 도착했을 때 하트 왕과 하트 여왕은 왕자에 앉아 있었고 주위로 군중이 잔뜩 몰려 있었죠. 그리고 하트잭이 사슬에 묶인 채 서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흰 토끼가 나팔을 3번 불더니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고 무언가를 읽어내려갔어요. 하트잭이 여왕의 파일을 훔쳤다는 내용이었죠. 첫 번째 증인으로 모자 장수가 출석했어요. 모자 장수의 증언을 듣는데 앨리스는 자신의 몸이 다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증인은
공작 부인의 요리사였죠. 요리사를 신문하는데 겨울잠 쥐가 끼어들었고 여왕은 겨울잠 쥐를 체포하라고 외쳤어요. 겨울잠 쥐를 몰아내느라 한동안 법정안이 소란했고 다시 잠잠해졌을 땐 요리사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죠. 이후 목록을 만지작대던 흰 토끼는 세 번째 증인으로 앨리스를 불렀어요. 왕이 앨리스에게 이 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었지만 앨리스는 하나도 모른다고 대답했죠. 증언을 할 당시 앨리스의 키는 이미 거대해진 상태였어요. 왕은 앨리스에게 신장이 1000m가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죠. 앨리스는 그건 방금 만든 규칙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그렇게 앨리스와 왕과 여왕이 옥신각신했고 이후 여왕은 앨리스의 목을 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원래의 길을 되찾은 앨리스는 그런 여왕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고작 카드일 뿐이라고 외쳤답니다. 이 말에 카드들이 일제히 모두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앨리스 쪽으로 날아왔어요.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난 앨리스는 작은 비명을 지르면서 날아오는 카드들을 쳐내려고 하다가 문득 자신이 강둑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앨리스 얼굴 위로 떨어진 나뭇잎들을 살며시 털어내고 있었죠. 앨리스는 언니에게 자신이 겪은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후 앨리스는 차 마시는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일어나 힘껏 달리며 생각했죠. 정말 희한한 꿈이었다고요. 앨리스의 언니 역시 얼마 후에 앨리스의 모험에 대한 꿈을 꾸었답니다. 흰 토끼가 언니 발치에서 어디론가 급히 뛰어갔고 3월의 토끼와 친구들이 끝도 없이 차를 마시며 찻잔을 덜그럭대는 소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여왕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언니는 눈을 뜨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단조로운 현실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동생 앨리스가 겪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험을 오롯이 즐기고 있었답니다. 잠으로 안내하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잘 들으셨나요? 루이스 캐럴의 이 작품은 1865년에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동화입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작가는 이야기에 반드시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뒤집고 독창적인 상상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거침없이 당당하고 순수한 앨리스의 동심과 함께 경계 없이 자유로운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